지식은 아예 없어도 된다. 지식이 없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많다. 하지만 부의 마인드를 갖는 것은 다르다. 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기도 고용하기도 어렵다. 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결국 돈을 벌었고 부의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돈을 못 벌었거나 떠나갔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갖춰야 할 것은 바로 부의 마인드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심태승님의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입니다. 저자는 부동산 경매 20년차 베테랑 투자자라고 소개하는데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던 20대 초반 경매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하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뤘고 20년 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경매하는 법이 아닌 경매로 돈 버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남들이 손실을 예상하는 상황을 이익으로 반전시켜 수익을 독점하는 수많은 수익 모델을 개발해왔고 그 내용을 전수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식보다도 부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의 마인드는 돈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투자 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고 투자할 때 필요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객관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부의 마인드라고 합니다. 책의 차례는 1장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의 마인드, 2장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이해관계, 3장 경매 절차 속에 숨어있는 진실, 4장 수익을 만들어내는 실전 노하우, 5장 수익이 2배가 되는 NPL 투자. 투자를 이어감에 있어서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준을 잡을 때 도움이 될 내용으로 부의 마인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땅이든 갖고만 있으면 3,000배 올랐다. 2015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64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동안 전국 땅값이 3,000배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요인이 있으나 결국 부동산은 오래 가면 무조건 더 오른다는 교훈으로 정리됩니다. 우리나라 전국 토지의 가격이 1964년에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5,900조 원이 되었으니 3,000배가 오른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1964년도부터 땅 1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3,0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1억 원은 너무 큰 돈일 거라 생각하는가요? 만약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해도 지금 30억 원 자산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서울 얘기가 아니고 전국 모든 땅의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땅이든 설령 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동산이든 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땅이든 이라는 이 얘기는 모퉁이에 있는 땅이든 남들이 쓰고 있는 땅이든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든 남의 집이 올려진 집터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에 상관없이 시세에 사서 50년 갖고 있으면 장담컨대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땅을 차곡차곡 모으세요. 이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당장 몇백, 몇천을 번 것 같으나 나중에 가면 부자가 못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매매가 잦아지면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폭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망해도 부동산은 남아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손해의 가능성이 0%인 것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나 단지 돈이 필요해질까봐 현찰이 갖고 싶어서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현찰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는 재산입니다. 증식도 못하거니와 점점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괜찮아 보이는 다른 투자처가 보일 때도 마찬가지로 팔아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상가에 투자하고 싶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10중 8구, 사고 팔고 사고 팔고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할 때 세종시 샀으면 50배 벌었다. 부동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단연 정치입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에 따라 부동산의 여러 요소들이 좌우되니 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가격 폭등. 2002년 9월 30일 신문에 노무현 후보 충청의 행정수도 건설 청와대 이전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신분이었음에도 선거 공약으로 충청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하자 충청도 부동산이 술렁거렸습니다. 12월 대통령 당선된 다음 해부터 행정수도를 적극 추진하자 충청도 부동산 값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권 2년차를 지나며 주춤거리게 됩니다. 2004년 10월 기사에 행정수도 충격, 건설주 곤두박질이란 뉴스가 뜨면서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다가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사는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이고 오른 값에 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 건설사들이 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름을 바꿔 우리나라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별 신경을 쓰지 않자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전과 비교해보면 약 200배 가량이 올랐습니다. 그때 1억 원에 사놨다면 지금 200억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샀다면 200배 올랐고 당선 후 세종시 정책이 처음 출범했을 때 샀다면 5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책이 다르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투자하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지만 충청권 위헌 결정이 나오는 순간에는 팔지 않고 못 베기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와 재개발. 경매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상당수는 어떤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듣고 옵니다. 그리고 내게 그 아파트를 사도 될지 물어봅니다. 이때 나는 재개발에 20년이 걸려도 이걸 갖고 있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투자하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10명 중 9명은 결국 투자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은 재개발이 마치 내일 모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내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재개발 지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은 빨라봤자 10년입니다.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 20년, 오래 걸리면 30년은 우습습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예를 들어봅니다. 2003년에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2020년에 완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무려 17년이 걸린 것입니다. 사실 17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이 17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집이 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낡았다는 건
부동산 값이 싸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 단계마다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다가 최종 입주 때가 되면 제일 크게 오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냥 낡은 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꼭 단기 보유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안 된다고 할 때 샀다가 된다고 할 때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장이 구속됐다고 했을 때 샀다가 새로 선출됐을 때 파는 식입니다.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는 따로 있다. 부동산은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건 1차원적인 대답입니다. 살다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공덕 삼성 32평 2113대 1 2002년 부동산 열기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무려 2113대 1인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IMF를 극복한 한국 경기는 국민 생산과 무역 수지를 높이며 자신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경쟁은 치열하고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려고 달려듭니다. 팔아야 한다면 그 시점은 당연히 가격이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보통 국가의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갑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기와 하락기를 갖습니다. 대접받고 사고 대접받고 팔아야 한다. 부동산은 사든지 팔든지 중개사 사무소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외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수도위원회 소식이 나왔을 때, 재개발에서 조합장이 구속됐을 때, 신도시가 무산된다고 했을 때, 경의선 복전철이 연기된다고 했을 때, 이런 때에 사러 가면 됩니다. 이때 당신은 주인공이 되고 심지어 사는 가격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건들이 너무 비싸요 하면 중개사무소 소장은 많은 물건 중에서 제일 급하고 제일 싼 물건을 골라줄 것입니다. 당신은 투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부동산을 갔는데 불친절하다고 느꼈다면 그 소장이 불친절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 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학에서도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 시장이란 구매자의 의사를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이든 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이때 구매자는 자기 뜻대로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이나 수량에 관하여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반대의 개념은 판매자 시장입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 쪽이 공급 쪽보다 많아서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건이 모자란 것입니다. 물건이 모자라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가격도 결정하고 파는 시기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여 반드시 대접받고 사고 대접받고 팔아야 합니다. 부자의 거만함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부자가 거만해 보이는 것은 그의 천성이 거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는 항상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가 거만해 보이는 것은 시장이 그를 갑으로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규제 정책이 나오면 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구매자 시장인지 판매자 시장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뉴스 기사, 블로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22개나 나왔다면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일까, 안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경기가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규제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규제 정책이 많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다면 이건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 정책의 수를 가지고 현재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뭘 해도 돈이 벌립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2번 정도 사옥 부지를 사고 판 적이 있습니다. 파는 과정에서 한 번은 2천억 정도를 벌었고 한 번은 60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전문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동산을 사서 4억으로 썼고 큰 돈을 번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뭘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히 똑똑한 그 사람이 손을 댔다 하면 어디선가 돈이 생겨 굴러 들어옵니다. 정말로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걸까요? 내 경험상 이런 이들은 그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운이 굴러 들어오게끔 인생을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안타까웠던 일이 하나 떠오릅니다. 2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 클래스는 부동산을 매매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B 클래스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 클래스 모두 나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았고 시작할 때의 열정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B 클래스 사람들의 열정이 점점 더 빨리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반면 A 클래스 사람들은 계속해서 확신에 차 있었고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왜 나는 것일까요? A 클래스의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열정을 지탱해 주었기에 그들은 계속 열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B 클래스의 사람들은 확신이 없었기에 열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근거 없는 열정은 오래 가기 힘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에 관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겠습니다. 나도 초보자일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고 나도 돈을 벌어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지역에 대해 거기 청약률이 몇 프로래, 몇 대 몇이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대,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대, 그 동네가 GTX가 들어오고 3개 신도시가 들어온대,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시류에 합승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거기 돼, 거기 행정수도 들어와, 거기 재개발돼, 복전철 돼, 신도시 돼, 이런 말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거기 행정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3개 신도시 안 되면 어떡하지? 경의선 복전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똑같이 투자해놓고 누구는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데 누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을 하며 멈칫거립니다. 그러다가 행정수도위원이 나오고 신도시 축소 철회가 나오고 복전철 반대, 재개발 무기한 연장이 나오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봐, 내 말이 맞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놈의 부동산 괜히 사가지고 말이야. 라며 투덜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의 사고방식이 더 옳은지 알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인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왜 문제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본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성공을 못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기만 안 사면 될 것을 야, 미쳤어? 행정수도 위헌 났는데 그걸 사냐? 라면서 주위 사람들까지 부추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10명 중 5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도 1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집단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의 또 다른 문제는 남 탓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잘못을 알아야 개선하여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성향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떠납니다. 자꾸 남 탓을 하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성공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인간의 생각회로는 그냥 놔두면 부정적인 마인드로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는 분명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 뿐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늘려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런 성향을 지녔다면 그것을 억제하고 교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아 성찰해야 합니다.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남 탓을 할 때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돈을 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정적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이 부정적 마인드의 소유자라면 일단 부정적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멈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산 아파트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정적 마인드의 소유자는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팔아버리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정적 생각을 멈추고 이를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 오르겠지 하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일은 자신의 탓입니다. 내 친구가 1억 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탓일까요? 열이면 열, 친구 탓이라고 말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탓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왜 내 탓이 될까요? 내가 안 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내가 빌려줘서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도 때로는 친구 탓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게 맞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를 훈련으로 생각하여 무리하게라도 자신의 탓을 해버릇해야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 마인드가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긍정적 마인드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에게 지금부터 50년 후를 바라보고 장기 보유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부정적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50년 후에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반박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그럼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 사람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도 있지만 해봐야 얼마 못 가 포기할 것 같아서도 있습니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50년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때 내가 가르쳤던 수강생 중 일부는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실천을 포기했습니다. 그와 달리 어떤 수강생들은 제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유형의 수강생 모두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수강생들은 소액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버렸고 후자의 수강생들은 그래도 몇 년씩은 보유하다가 수억 원의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그 목표를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아예 실천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과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실천해 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결과적 차이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은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배울 때는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고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투자는 오늘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와 경매 둘 다 적절히 이용하려고 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저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첫 번째 단계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마지막 단계는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매 투자에 있어 가장 잘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방향 설정이고 둘째는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로 설정한 방향과 꾸준히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운 점인데요. 특히 꾸준함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미소님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만의 투자 방향과 꾸준함을 장착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